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복합 개념하면 항상 여러분은 기억 속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 떠올라야 됩니다.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나타낸 부동산을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학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발전시킨 종합식 접근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번 맞죠? 자, 이 부동산학을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 중에 종합식 접근 방법이 있죠. 우리 접근 방법에서 이 종합식이 제일 많이 출제를 하는데, 이 부동산학을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 뭘로 이해를 한다?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겠죠. 이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부동산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학, 법학, 행정학, 건축학 이런 주변의 여러 과학의 학문의 연구 결과를 우리는 체계화 또는 이걸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시스템화하여 부동산학의 응용에 대비하려는 접근 방법이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2번 맞거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단기적으로 발전시킨 종합식 접근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번 맞고, 3번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부동산,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복합 부동산.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이 복합 부동산을 서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서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3번 정답이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인데, 이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 있고, 또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이때 무형적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되냐, 이 가격 관계를 다루는 이 경제적 가치, 경기 변동, 경제 성장, 이런 것은 다 뭐와 관련이 있죠?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념과 관련이 있고, 소유권 등 권리관계, 여러분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사법적 측면이고,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지구제, 이것은 뭐죠? 우리는 공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개념은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 있죠. 자, 유형적 측면에서는 뭐죠? 토지의 지질이라든지 지세, 집안 등의 상태로 바라보는 이 개념을 기술적 개념이고,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을 우리 나타낸 이 개념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다른 용어죠. 3번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2번 문제가 나왔는데, 자, 주택 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주택 개념이죠. 이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 개념이고, 자, 2년 전 27회 시험에 준주택 개념이 출제했었죠. 준주택이니까 주택이 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 외에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대표적으로 요즘 오피스텔이나 실버주택이 대표적인 준주택이죠. 자,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 뭐 우리가 몇 동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공동주택 개념이 나와 있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5번이 정답인데 300세대 밑줄, 여러분 300세대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하는 거, 이거 뭐죠? 우리는 도시형 생활주택. 여러분 2년 전에 도시형 생활주택 두 문제가 있어서 나왔잖아요.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아니다. 2년 전에 또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하여튼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5번 정답. 자, 3번. 자, 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 부증성입니다. 이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뭐죠? 비생산성을 말합니다. 자, 우선은 토지는 유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토지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부족이 돼요. 그래서 집가가 뭐가 돼? 급등하기 때문에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집약화라는 용어가 나오면 뭐와 관련이 있어요? 부증성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도시 내에서 건물이 고층화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집약화. 시험에는 또 뭘로 출제를 많이 하냐 하면요, 조방으로 많이. 농촌, 여러분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인 농촌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조방적이죠. 조방화가 아니라 뭐죠? 집약화. 시험에 조방, 집약 진짜 많이 출제를 해요. 우선 집약화. 첫 번째는 맞고, 토지에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키죠. 왜냐? 이 부증성 자체가 이 면적이 뭐 한다? 유한하잖아요. 면적이 유한 또는 수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 절대량 면적은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자, 유한하기 때문에 뭐를 발생시킨다? 독점 소유욕이 나타나죠. 독점 소유욕을 우리가 발생시킵니다. 이것도 관련이 있고, 자, 감가상각 이론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죠? 영속성.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이죠. 그래서 토지가 우리는 비소모적 재화입니다. 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뭐와? 영속성. 토지의 양적 공급을 제한하죠. 면적에 유한하고 수량이 고정되니까 양적인 또 공급을 제한합니다. 양적으로 토지는 절대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거든요. 양적 공급을 제한하는 것. 또 뭐죠? 부증성이고, 또 시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토지에 있어서의 희소성이 점점 가중화가 된다. 이것도 우리는 부증성이고, 그래서 부증성에 대한 내용 확인해 두시고,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가 뜨면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개입니다. 아직도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4번 문제.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리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죠.
높아지면은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하죠. 요즘 금리 인상 얘기 많이 나오죠. 부동산 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자가 부담이 여러분 높아져요. 1억 대출 받은 사람이요. 금리가 1% 우리나라가 오르면요. 연간 약 95만 원 이자 더 부담해야 돼. 95만 원이면 라면이 몇 개예요. 이게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연간 소득 따지면 부담이 크죠. 그런데 1억이 아니라 얼마 대출 받았어? 3억 받았다 하면 얼마야?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은 연간 가족이 뭐다? 휴대폰 사용료야. 그 큰 돈이지. 부담이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죠. 그럼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죠. 화폐를 보유하기보다는 부동산을 보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합니다. 2번 정답. 3번 세금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세금이 많아지면은 수익성이 악화돼서 공급은 감소합니다. 건축비가 적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자, 금리가 높을수록 이 생산자의 이자 부담도 높아지니까 수익성이 악화돼서 공급은 감소한다. 2번 정답입니다. 자, 5번 문제 이런 게 좀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본인 시험은요 5번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많이 출제를 합니다. 아파트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파트 수요와 공급이죠. 그럼 아파트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 항상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보면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용어가 있잖아요. 예?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공급을 이렇게 늘리겠죠?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그럼 이때 이 A점이 뭐를 따라서? 이 A점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공급 양의 변화다.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공급 양의 변화. 그래서 첫 번째는 공급 양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상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또 이자 부담이 낮아져요. 구매력은 높아지니까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예상의 동그라미. 미래에 대한 예상이 나왔거든요.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싸죠. 여러분 아파트 2년 뒤에 1억 오른다. 그러면 현재 살래요? 오른다면 살래요? 현재 사야죠. 현재 수요가 증가합니다. 현재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측이 포인트인데 맞는 질문. 건축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공급이 감소입니다. 공급의 감소는 공급 곡선이 왼쪽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또 맞는 지문이고, 5번 이런 거 주의해야 되는데, 대체제, 올해 시험에 대체제 나올 때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자, 수요 측면에서 이 대체제인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자, 대체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 뭐 한다면? 상승했죠. 대체적인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면은 아파트 가격은, 자, 여러분 아파트 가격은 오피스텔 가격이 오른 것만큼 상대적으로 싸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싸면은 어떻게 돼요? 싸면은 소비자는 뭐 한다? 수요를 증가시키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뭐 한다? 증가를 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아파트 가격도 뭐 한다? 상승한다.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시험 문제 요까지 알아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
시험 문제는 아파트 가격 하락한다도 잘 내죠. 주의해야 됩니다. 5번 정답.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아직까지 이런 문제라면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이제.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아파트 공간에 대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다. 자, 분모는 뭐죠? 자극을 주는 가격. 아파트 가격 변화율.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여기 얼마죠? 0.5다. 자,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을 물어요. 요 값이 얼마다? 2.0다. 자, 우선은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뭐가 돼요? 0보다 크면은 정상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아파트 가격은 몇 프로? 10% 뭐 했다? 상승하면 수의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하고, 또 소득은 몇 프로? 1% 증가한다. 여러분, 소득이 1% 증가인데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은 정상제. 그럼 첫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 10%에 0.5를 곱해주면 5% 뭐 한다? 감소하죠. 감소하고, 두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1%에서 2를 곱해주니까 몇 프로? 2% 뭐 한다? 증가하죠. 2%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죠?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5% 줄어든 거 마이너스 5%고 5% 증가는 플러스 2%인데 두 개 더하면 뭐야? 마이너스 3%니까 3% 뭐 한다? 감소하겠죠. 그래서 수요량은 3% 감소한다. 4번 정답. 자, 7번. 자, 7번 문제 보시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함수가 변했는데 공급 함수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공급 함수는 얼마다? 50으로 이렇게 변화가 없다. 자, QS는 50인데, 자, 수요가 얼마죠? 100이죠. 자,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수요 곡선이 어떻게 주어졌다? 자, 수요 곡선이 지금 얼마? EP는 100 마이너스 얼마죠? QD로 주어졌다. 그럼 QD는 얼마? QD는 항상 QD는 100 마이너스 EP. 이게 바로 무슨 균형? 최초의 균형인데, 자, 이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을 때 두 번째가 3P리 꼴은 얼마? 200 마이너스 QD로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QD는 얼마? QD는 또 200 마이너스 3P. 요 점은 뭐죠? 새로운 균형. 근데 뭐는 균형 거래량, 수직선일 때는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어요. 수직선은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답은 2번 아니면 몇 번? 4번. 둘 중에 하나예요. 우선 수직선이니까 공급이 고정되니까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격만 따져보면 되는데, 자, 최초의 균형. 자, 수요 곡선이 이동하기 전. 자, 수요 곡선이 이동하기 전 최초의 균형은 얼마? 수요량은 얼마?
100 마이너스 최초의 균형. 여러분 균형을 구할 때는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뭐죠?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 해서 구합니다. 얼마죠? 수요량은 100 마이너스 2P, 공급은 얼마? 50 같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우변으로 가면 플러스 2P가 되고 100에서 50을 빼니까 얼마죠? 50.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얼마죠? 최초의 균형 가격은 25가 되죠. 자, 그러면은 새로운 균형은 새로운 균형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 얼마? 수요량 200 마이너스 3P, 공급은 55로 변화가 없죠. 또 넘어가면은 3P는 200에서 50 빼니까 150,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50, 여기 50이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25에서 50을 얼마만큼? 25만큼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2번 정답.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다. 크다가 포인트죠. 왜냐?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바로 타성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지문은 26회 정답 지문으로 출제했었죠. 자, 1번 지문 시험에는 많이 나오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 2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경기 측정의 지표가 될 수 있죠. 가격 측정 지표 될 수 있어요. 명목 변수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호경기라고 할 수 없음은 부동산 거래에 투기적 요소가 개재될 경우에는 실물 경제의 생산, 건축 생산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기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2번 맞는 질문. 3번 부동산 경기 순환의 유형 중, 유형은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죠. 자, 이게 경기 추세선인데 이런 형태, 평균, 여러분 요 화살표는 평균 경기 추세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죠.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뭐죠? 회복. 그 다음에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상향.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퇴. 그 다음에 바닥을 통해서 내려가는 하향. 요게 계속 이렇게 되풀이돼서 반복이 돼요. 자, 이런 형태의 4가지 국면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순서를 보세요. 상향 다음에 뭐 해야 돼? 후퇴. 후퇴 다음 하향. 하향 다음 회복을 가는데 거쳐 안정시장으로 이행한다는 게 틀려요. 안정시장은 경기순환 국면에 의해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다. 안정시장으로 이행한다 하면 안 돼요. 경기순환 국면에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라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고 어디에만?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안정시장은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이 뭘로 가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시장으로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서 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준이 된다는 거. 자, 4번째,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째, 부동산 경기 순환의 유형 중 상향시장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뭐한다?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누구? 매도자. 매도자가 공급자거든요.
매도자, 공급자가 중시가 된다. 여러분, 공급자가 매도자예요. 공급자,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되고, 과거의 사례는 어떻게 돼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에서 보면 밑에 있으니까 하한선. 요 하한이 또 시험에 한 4번 출제되고 2번은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하한선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하한선. 순환적 변동 이외의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으로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우리 시험에는 계절적 변동과 무작위적 변동이 자주 나오죠. 자, 2년 전에 26회도 2개 다 출제했어요. 자, 그 중에 무작위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인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정쟁, 혁명, 폭동, 파업 등에 있어서 이런 또 정부의 부동산 급격한 정책의 변화, 이런 변동이 바로 무슨 변동? 무작위적 변동. 무작위적, 불규칙, 우발적 변동. 항상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태. 자, 예기치 못한 사태론에서 나타나는 비순환적인,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을 말합니다. 3번 정답이죠. 자, 9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정답률이 9%야, 9%. 너무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할당 효율적 시장과 부동산 정보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거. 자, 여러분 계산 문제 6번, 7번은 그래도 반은 맞았는데 왜 요거는 10%가 맞았을까? 계산도 아닌데. 부동산 거래에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보가 비공개되어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2번 완전 경쟁 시장이나 이와 유사한 강성 효율적 시장. 자,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이 있죠. 이 가정에 어떻게 돼요?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니까 당연히 정보 비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3번 부동산 시장에서도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되는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다, 동일하다면은 이윤을 얻을 수 없죠. 모든 쪽에 다 동일하면은 초과 이윤이 없어요. 그래서 뭐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자, 4번째 할당 효율성 개념이죠.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부동산 이외에 다른 투자 대안에 투자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서로 같을 때를 뭐라고 한다? 할당적 효율성. 같다 하니까 포인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일부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하여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 여기 틀렸잖아요. 시장이 불안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그래서 5번 지문은 또 많이 설명했는데 5번은요 또 다른 말로 5번을 다른 말로 고치면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뭐라면 할당 효율적이라면, 이제 또 다른 말로 고치면은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가정을 했어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자, 특정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특정의 투자자는 뭐를 얻을 수 없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도 없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도 뭔다? 발생하지 않는다. 항상 가정을 했거든요. 가정을 했을 때 결론은, 뒤에는 결론이에요. 초과 이윤도 없고 투기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말을 바꿨잖아요. 그럼 특정의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5번 정답.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제는 10번 문제는 원래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제 진짜 많이 잘 푸시네. 70%나 풀었어요. 야, 이런 건 맞춰줘야죠. 원래 나오면. 자, 다음 표는 어느 시장 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A 쇼핑센터까지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 지역 인구가 10,000명인데 허프 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 항상 이런 걸 잘 봐야겠죠. 공간, 거리의 마찰계 수 값이 얼마? 2라고 주어졌죠. 2라고 주어지면은 우리는 뭐를 적용한다? 중력 모형을 적용한다. 자, 중력 모형을 적용할 때는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그러면은 우선 쇼핑센터 1이죠. 자, 쇼핑센터 1 항상 뭐부터 구해야 된다? 우리는 커프 모형이 나오면 항상 구하고자 하는 순서는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시장 점유율부터 제일 먼저 구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시장 점유율은 분모는 전체입니다. 분모 전체. 쇼핑센터 1은 매장 면적 얼마죠? 1000에 비례하고 지금 관련에 뭐죠? 소요시간과 거리 비례는 동일하다. 소요시간 5분이면 5km라는 얘기죠. 소요시간과 거리 비례는 동일하다. 그래서 얼마? 5의 제곱. 자, 쇼핑센터 1은 또 매장 면적 1000인데 10분 거리 제곱의 반비례. 구하고자 하는 게 1이죠. 그러면 1000 5의 제곱입니다. 얼마 나오죠? 자, 25매요. 25니까 얼마? 40. 1000을 100으로 하니까 10. 5분의 4네요. 5분의 4를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80%. 쇼핑센터 1의 시장 점유율은 우리는 우선은 80%니까 이용객 수는 지금 얼마? 1만 명. 1만 명. A 지역의 인구의 1만 명의 몇 프로를 이용한다? 80%가 이용하니까 얼마죠? 8,000명. 그럼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 1에 이용객 한 사람당 어떻게 돼요? 지출 금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 곱해주면 돼? 8,000명이 얼마 곱해주면 돼? 10만 명 곱해주면 매출액이 나와요. 이런 것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작년에 매출액까지 출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2개거든요. 우리 최근에 작년에 처음 3개 냈거든요. 앞으로 시험은 점포 3개를 내요. 2개는 이제 여러분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3개 뭐 이런 걸 좀 연습을 좀 해두셔야 돼요. 3개면 뭐만 하나 더 들어가면 돼? 분모에 하나만 더 들어가면 돼요. 자, 5번 정답입니다. 11번. 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레토 지대. 또 파레토 지대 하니까 또 안 들어봤다 하지 마세요. 파레토 들어봤어요. 수요, 공급이 주어졌을 때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에요. 자, 여러분 생산 요소를 나는 이만큼 공급하면 나는 공급 곡선과 만나는 이만큼 나는 최소 받아야 돼요. 최소한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만큼 나는 제공을 해서 받아야 돼. 그런데 시장에서 얼마를 받아요? 균형 가격을 받으니까 이만큼의 불로소득을 얻어요. 그럼 만약에 이만큼 공급하면 나는 최소 이만큼은 받아야 되는데 시장의 균형 가격 받으니까 이만큼 받고 있죠. 이렇게 균형 거래량까지 계속 세분하면 이렇게 빨간
면적으로 나타나요. 이 빨간 면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불로소득이 뭐죠? 경제지대인데 이 경제지대를 뭐라고 한다? 파레토.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이름을 따서 파레토 지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밑에가 뭐죠? 현재 생산 요소가 현재 이용하고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 이게 전용 수입이거든요. 그러면 전용 수입을 초과를 해서 이 빨간 지불된 소득을 뭐라고 한다? 파레토 지대죠. 자,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토지의 공급 곡선이 뭐가 된다? 수직선. 이 얘기예요. 여러분 토지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라는 것은 토지에 귀속되는 소득. 자, 여러분 요 공급이요. 공급 곡선이 점점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급해져서 수직되면요. 요 면적이 전부 뭐가 돼? 요 흰면적이 없어져. 여러분 요게 계속 이렇게 수직되면 전부 무슨 면적? 요 빨간 면적이 돼. 빨간 면적이 되거든요. 이때 토지에 귀속되는 소득, 즉 토지를 이용한 대가 지대 요 전부가 우리는 리카도 지대라고 한다. 이럴 경우를 우리는 리카도 지대. 그러니까 토지 지대의 전부, 요 토지 지대의 전부, 요 전부 빨간색 전부를 우리 뭐라고 한다? 리카도 지대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는 전용 수입은 없고 총 수입이잖아요. 여기 요 가격과 뭐를 균형 거래량 곱하면 이게 바로 뭐가 돼? 총 수입이잖아요. 총 수입 전체가 경제지대가 될 때를 리카도 지대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 3번. 1, 2번 몰라도 3번만 알면 풀죠. 뭐죠?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 할지라도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르크스는 한계지 또는 한계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야? 마르크스지. 3번만 알아도 풀려죠. 3번 정답입니다. 4번 다수 산업일 경우에 시장에서의 지대 곡선은 지역별로 가장 높은 입찰지대. 여러분 가장 높은 입찰지대 뭐예요? 가장 높은 입찰지대는 토지용자가 가장 높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데 이 가장 높은 입찰지대를 낼 수 있는 그 산업의 입찰지대 곡선을 연결한 곡선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시장지대 곡선이라고 합니다. 또 용어 하나 또 나왔어요. 가장 높은 입찰지대 곡선들을 또 연결한 곡선이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 이론에서는 어떤 이질적인 활동은 서로 이해가 상반돼요. 상반되니까 같은 지역 내에 입지하기가 어려워요. 양립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입지적 비양립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그럼 동질적인 활동은 뭐예요? 동질적인 활동은 같은 업종의 활동은 모여야 돼. 같이 모여서 이익을 추구해야 돼. 같이 모이는 걸 뭐죠? 한 장소에 모이는 걸 우리는 집적이라고 해요. 집적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합니다. 집적 지향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많이 맞추시네요. 이제는 키워드를 잘 보세요. 여러분 항상 공부할 때요, 우리 개론 시험에 나올 때 정말 안 들어본 용어가 나왔다, 한 번 내 귀에 안 들어봤다, 수업 시간에. 그러면 그 지문은 우선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지문에서 답을 찾도록 한번 해보세요. 다른 지문 봤는데 거기서 내가 보기에 확실하다, 그러면 그 지문이 답이야. 작년에 그렇게 냈거든요. 작년에 여러분 안 들어본 지문이 답이었어. 작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론 안 들어본 지문이 나오면요,
여러분 당황해요. 당황하지 마세요. 들어본 지문이냐 안 들어본 지문이냐 그거 판단하시면 돼.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린 과목인 줄 아세요? 공법이야. 예? 여러분 공법 시면 치 난리야. 예? 공법 행정법 교수가 출제를 하는데 행정법 교수들이 출제를 하면은 여러분의 지식 아무 관계 없어요. 법령 갖고 딱 해서 그걸 뽑아내잖아요. 법령 규칙까지 나오는 게 뭐 도정법 같은 건 규칙까지 막 나오니까 어렵지. 그거 교수도 못 풀어. 법 봐야 돼. 그런 걸 맞으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 거 틀려주는 게 예의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거 봐야지. 안 보던 지문 나왔다. 그럼 생각하지 말고 보던 지문에서 답을 찾을 생각을 하지. 정답은 어디서 묻겠어? 영역 규칙에서 묻겠어? 교수들이? 법에서 묻지 항상.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 그거 안 보던 지문에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거는 무슨 무시하고 보던 지문 많이 보세요. 개론도 마찬가지. 여러분 시험에 가면 그것 때문에 막 이제 갑자기 멘붕이 가서요 머리가 텅 비세요. 본 시험에 가면 그런 걸 당황하지 말도록 합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규제 방법, 올해 또 출제를 하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 방법 이런 거 원래 출제 반드시 합니다. 이런 건 잘 보셔야 되는데 사적 편익보다 뭐가 크다? 사회적 편익이 크면 요거는 편익이 나오면 외부 효과인데 소비죠. 자, 여러분 교육 서비스, 독감 여러분 예방 주사에 대한 우리는 이런 건데 이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면요 어떻게 돼? 이건 소비에 있어서 뭐가 된다? 소비 과정에 있어서 무슨 효과?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 여러분 하여튼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시장에 실패가 발생한 거예요. 시장에 실패가 발생했으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정부가 뭐다?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개입을 해요? 쉽게 얘기해 보조금 지급하거나 세금 부과해서 개입하죠. 자, 2번 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 재분배, 공공재, 도로, 철도 등의 공공재를 공급하고 경제 성장,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 2번은 거시적 측면이죠. 자, 3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라 할지라도 주변 토지용과의 공간적 부조화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변 토지용, 주거용과 뭘로? 공업용으로 이용되면 둘 다 이용이 어울리지 않죠? 부조화가 생겨요. 부조화가 생기니까 뭐를 없애줘야 돼, 여러분은? 공업용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역이 뭘로?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공업용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예, 전용 주거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개입이 필요하죠.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정이 아니라 뭐죠?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부의 외부 효과를 뭐다? 제거하거나 감소하죠. 자,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시험에 벌써 2번 출제를 했는데 요 부와 정 플러스가 아니라는 거. 지역지구제는 이것도 2번 출제했거든요. 지역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서 채택되는 어떻게 돼?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이 바로 뭐다? 지역지구제입니다. 자, 5번 부동산 시장은 자, 여러분이 시장에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의 양적인 이 정보의 차이를 비대칭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보의 비대칭성은요,
우리 특히 자동차 시장, 보험 시장에서 많이 특히 중고차 시장 이런데, 그리고 보험 시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13번 문제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